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중 중단원 1, 서정 갈래의 흐름에 해당하는 농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6쪽을 펼쳐주세요. 일단 작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농무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학습활동에 보면은 학습활동 문제에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8쪽을 펼쳐주세요. 함께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무는요, 1971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며 공부를 해보아야겠죠. 이것에 대해 나온 게 여기 지금 교과서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기와 특징들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지금 살펴보는 내용을 바탕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나중에 꼭 농무가 아니더라도 나오게 되는 경우 작품 이해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할게요. 1960년에서 70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진행됐던 산업화와 도시화는 사회 계급 구조를 바꾸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라고 하면 이건 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 줘야 해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는 실질적인 계급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위계관계가 있다고 할 때 기존의 위계관계나 질서에 대한 인식이 이때 크게 바뀌었던 시기인가 봐요. 그와 관련한 것을 수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선생님은 숫자에 좀 약해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읽기가 싫어지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전체 인구 가운데 58.3%를 차지했던 농민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메모를 해볼게요. 1960년대 전체 인구 중 58.3%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농민 비율을 조사할 때 농민의 3, 4살 정도 되는 꼬꼬마 아들, 딸처럼 아주 어린 아가들까지는 통계에 잡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한 인구로 따지자면 70%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는 것은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야, 너희 집 뭐해? 하고 물으면 벼농사 짓는데요? 채소 재배하는데요? 하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를 겪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잉여 농산물이 들어오고 정부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피폐한 삶을 살고 제대로 먹기 어려웠던 상황 때문에 저고가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지금 1960년대는 전체 인구 중 58.3%가 농업인구였지만 지금 이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다 받아야 됐던 상황. 내가 막 열심히 농사 지어도 굉장히 남아도는 미국에 막 농산물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은 거 제값받기 어려울 거고 그 도시 살리겠다고 저고가 정책을 쓰게 되면서 쌀값, 내가 아무리 벼농사 지어도 쌀값 굉장히 싸게 줘야 됐다라고 하는 사회상이 이때의 상황이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건 사실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 빚더미에 앉거나 굉장히 가난해지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자칫 농촌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아도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어서 내가 했던 농업에 대해서
다 포기해, 때려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농업에 대한 환멸 또는 막 싫은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농에 대한 충동, 이농이 농촌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츰 농촌을 떠났고 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촌 떠나면 대부분 어디 갔겠어요? 다 도시로 이동을 해 갔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도시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땡볕에 나가서 일하고 농사짓고 생고생했는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정말 내가 도대체 무슨 뻘짓을 했나 하고 막 굉장히 괴로웠고 그래서 막 이농에 대한 충동 느끼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삶이 편하거나 뭐 괜찮아서 남아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농업인구는 1970년 전체 인구의 44.7%를 차지하는 걸로 줄어들었고 1975년에는 37.5%로 크게 줄었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975년 전체 인구 중 35가 아니라 37.5%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15년 사이에 20% 이상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니까 생계의 타격도 엄청났겠죠. 이렇게 해서 농촌을 떠난 이들이 다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도시로 갔잖아요. 방금 얘기했었죠. 그런데 농촌에서는 모내기, 벼베기 등 농사일에 특화된 농사 전문가였겠지만 도시에 가게 되면 그런 재주가 쓸모가 있을까요? 그냥 알바 같은 일들, 노동에 비해 돈은 얼마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겠죠. 그들은 대부분 도시 노동자가 되고 엄청난 노동을 하지만 저임금을 받으면서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 노동자라고 하지만 이들은 도시의 빈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 하던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막 버티는 그런 농업인들의 삶도 나을 것이 없었죠. 당시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고 공업 위주로 모든 것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었어요. 이 시기를 이제 보자면.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살아남은 그런 농가들 중 75.7, 여기 지금 보면 전체 농가 중에서 75.7%는 빚을 지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37.5%가 남긴 남았는데 그 중에서 75.7%가 빚을 졌다는 건 대다수가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만족스럽다거나 행복할 리가 없겠죠. 농촌이라는 공간은 과거의 공동체적인 질서나 정이 넘치는 생동감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촌은 붕괴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농촌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 빈민이거나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대다수가 빚을 지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농촌에서의 삶은 제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잘 반영된 게 우리가 배우게 될 교과서의 농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도시 빈민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겨운 도시 사람들의 삶 이런 게 잘 드러난 그런 작품이 지금 교과서 학습 활동에 수록된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 저문강의 삽을 씻고 라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을 공부하면서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잘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부해봐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 방금 얘기했었던 두 가지
농촌의 붕괴 양상과 도시 빈민이 많아지는 도시의 모습,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농무를 배워볼 테니까 교과서 156쪽을 펼쳐주세요. 156쪽 보면 이제 농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농무의 농은 농사를 짓다 할 때 농, 그 무는 춤이죠. 이게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걸 참고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농무라고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뭐 춤을 추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장면이 오늘날은 보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농사일 마무리 다 짓고 그동안의 노동의 피로를 풀어내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농민들이 함께 추고 즐겼던 게 바로 농무거든요. 일은 엄청 힘들었지만 이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한 해 배불리 먹고 자식들 교육도 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겠어요. 그 농민들에게 그리고 농촌의 사람들에게는 농무라는 것이 축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즐기는 축제의 장, 이게 바로 농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함께 일했고 그 보람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일해준 이웃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야, 너 진짜 밭 잘 갈더라. 야, 너 모내기 장인이야. 막 이러면서 기운을 쑥쑥 북돋워주는 흥겨운 신명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1970년대의 상황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그러한 신명, 감사, 즐거움 이런 걸 온 마음 가득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닐 겁니다. 농무가 주는 그러한 의미는 산업화 이전까지만 유효했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농업이 삶을 움직이는 그런 농업이 삶을 움직이는 그 가치로운 것으로 인정받던 그때의 시대의 즐거움과 기쁨, 이걸 연상하는 게 농무인데 그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기는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축제이자 뭐 신이 나는 뭐 자리, 경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농무였지만 그것은 산업화 이전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자리 하면 약간 좀 이상한가? 어쨌든 굉장히 뭐 흥겨운 신명, 뭐 신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게 농무인데 이건 산업화 이전에만 유효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70년대 발표된 농무라고 하는 작품에는 농무가 진짜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과 농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시 안에 있는 농무는 원래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농무의 의미가 맞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시를 읽어보고 각 장면 그 시행과 시행들이 품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 보려고 좀 애를 써본 뒤 수업 영상을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일단 농무라는 작품을 읽어보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수업 영상을 클릭하기 전 꼭꼭꼭 스스로 시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뒤에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를 읽어볼게요. 농무, 신경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서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인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네, 여러분 스스로 시대적인 상황, 1970년대의 상황과 농무라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 그렇다면 시 안에선 어떤 의미를 주게 될지 충분히 생각한 뒤 수업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잘 내용을 숙지하길 바라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